안녕하세요. 저는 엠라인 디스트리뷰션의 손민경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영화 세일즈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일즈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으시고, 나도 영화제에 출품하고 싶고 영화제에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도대체 세일즈사는 뭐 하는 데고 나는 굳이 세일즈사랑 수수료를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세일즈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세일즈사를 찾지 못해서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화의 세일즈에 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긴 할 건데요. 잘 보이시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한국 영화 산업 통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나라의 이 영화 산업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부천 판타스틱 영상 한상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어서 제가 항상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수치가, 일단 한국 영화가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알려보면은, 저희가 잉글리시 랭귀지 영화처럼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영화 세일즈 그리고 판권 수출이 많이 진행되는 나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걱정했던 2020년 이 팬데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해에 수출이 급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2019년보다 2020년이 오히려 43%나 증가를 했어요. 이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일명 집콕 시대를 맞이하여 OTT 플랫폼에서 많은 콘텐츠가 필요해서 많은 작품을 OTT 플랫폼으로 사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OTT 플랫폼에는 물론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넷플릭스에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세일즈를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게 단순하게 자국의 배급을 말고 세일즈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주인이 아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하게 될 텐데, 넷플릭스 상영을 한다는 말은 당연히 극장 상영은 일단 막혀 있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내 영화가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다 상영이 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항상 일을 하실 때는 조건과 금액과 여러 가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각 나라에 세일즈를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단 딜을 하시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세일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볼 텐데, 단순하게 세일즈라는 것이 영화를 팔고 사고 하는 일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세일즈를 하기 전에는 영화 수입을 했던 사람이라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수입과 수출은 그냥 반대적인 의미로 거꾸로 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영화를 수출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약서를 쓰고 딜리버리를 받는 거를 넘어선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팔릴 수 있을 것 하는 이런 세일즈 에스티메이션을 잘 처음부터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영화를 몇 년 동안 해외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것도 비용에 대한 버제팅조차도 일단 처음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목적은 일단 저희가 마케팅 감각이 또 필요하죠. 이 마케팅은 영화를 잘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단순한 마켓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뭐 배우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나라에다가 배우 얼굴을 막 강조하는 포스터를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엔터테이닝한 요소들만 좋아하는 나라에다가 뭐 독립 영화를 들이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요구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해외 배급자들이 어떤 점을 좋아할까를 꼭 찾아서 피칭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일즈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이제 그 시장에 맞는 그 선제를 만들어야 돼요. 시장에 맞는 선제라 하면 앞에서 또 언급드렸다시피 한국 영화라 하면, 사실 유럽에서 생각할 때 아시아 영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 뭐 액션 영화 아니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뭐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한국의 스릴러 많이 곽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장르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선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제를 만들어서 마케팅까지 이어내는 것이 또 세일즈 하는 분들의 또 큰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일즈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 나라의 배급 현황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바이어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배급사가 어떤 작품들을 쭉 개봉을 했는지, 아니면 이 바이어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바이어에 대한 스터디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나라에서 자국 영화가 어떤 부분이 배급이 잘 됐는지 그 나라에 대한 공부도 또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딜 메모나 롱폼 어그리먼트 이런 계약서 같은 부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딜 메모에서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세일즈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세일즈뿐만 아니라 영화제에 참석하는 거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영화제가 오히려 더 관심이 가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서브미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영화제를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엔트리 폼 쓰시고 서브미션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엔트리 피를 내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영화제에 이제 참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제 참가는 단순하게 내가 영화가 영화제에 상영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세일즈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제 참여가 세일즈에 있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참여조차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일즈 큰 아울렛에서 이제 아웃라인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인비테이션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영화제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제에서 매일이 한 하루에도 10통 이상씩 계속 올 거예요. 이것을 달라, 이것을 보내라, 상영 형식, 날짜, 여러 가지 이제 영화제와 조율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조절을 하셔서 영화제 참가 조건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영화제 측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제 상영 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저 영화, 3대 메이저 영화, 베를린, 칸느, 베니스 같은 데는 영화가 셀렉션만 돼도 아주 해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상영비를 따로 책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상영비를 달라고 막 우기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다른 영화제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화제와 잘 협의하셔서 적정한 스크리닝 피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고 팔고 영화제 참석하고를 넘어서서 이제 인터내셔널 컨설팅이라고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제작에 뭐 의뢰가 들어왔다, 아니면 나의 뭐
무술 감독을 좀 데려가서 하이어 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 음악 감독이 너무 좋은데 나에게 좀 소개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팔로우업을 하고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내 영화에 출연한 어떤 배우를 다른 나라에서 그 친구 영어도 되게 잘하고 뭐 아니면 그 친구 중국어도 되게 잘하던데 우리가 좀 관심이 있으니 그 친구를 좀 연락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에이전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뭐 배급을 전제로 한 공동 투자 이런 것을 제안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중국 판권을 내가 가질 테니 나도 공동 제작자 아니면 공동 투자자의 자격으로 넣어달라.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일즈사들이 하는 일인데 모든 나라에 다 세일즈 에이전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세일즈사가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의 작품을 세일즈사에 의뢰를 해서 세일즈사들이 이제 그냥 진행을 해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일즈사가 작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작품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세일즈사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내가 내 영화를 판다, 내가 내 영화를 홍보하고 배급사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어느 정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내 영화를 직접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일단 세일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이니까 뭐 총이라도 하나 닦고 만들어야겠죠. 일단 해외 선재, 인터내셔널 머테리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인터내셔널 선재, 머테리얼이라고 하면 해외 선재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국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전부 영어로 만드셔서 선재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어 제목을 만드셔야 되고 이 영어 제목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 제목을 정하실 때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내가 정하고 싶은 영화 제목과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IMDb 같은 데서 다 확인을 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같은 제목도 상관은 없지만 영화가 이제 뭐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영어 제목은 가급적이면 남들과 조금 다른 걸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뭐 굳이 영어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어나 스페니쉬어나 아니면 이런 합성어나 여러 가지 정도로 영어 타이틀을, 잉글리시 타이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어 자막인데 사실 영어 자막이 제가 볼 때는 이 해외 선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실 영어 자막은 전문가들이 잘 해야겠지만 이 전문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서 A가 번역을 하고 B가 감수를 하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많이 경험을 해봤던 번역가가 한 번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감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은 몇 번을 거듭되어서 봐도 저희도 이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들과 항상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감독님들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자국어로 했던 것이 두 줄의 자막으로 압축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대사가 10줄을 얘기해도 몇 초 동안 뭐 한 화면에 있는 그 가독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막이 들어가는 거는 한정이 되니까 모든 의미가 함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자막을 넣는 것은 저는 해외 선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자막이 있는 해외 프로모
아니면 예고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뭐 어필할 수 있는 게 예고편이나 프로모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사실 저 영화를 항상 생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살아있을 때 값어치가 있지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마켓에 데뷔를 하든 처음 누구에게 보여줄 때는 가장 좋은 상태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 생각들보다 되게 냉정해서 한 번 보여준 영화 나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다시 보여줘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받은 첫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완벽한 상태로 프로모를 만들고 트레일러를 만들고 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되죠. 저희가 프로모나 트레일러를 왜 보여주겠어요? 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이제 뭐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나 프로모는 미완성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시지 마시고 가장 완벽한 상황이 있을 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문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문 포스터는 사실 자국에 있는 포스터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국내 버전과 인터내셔널 버전은 도메스틱 버전과 인터내셔널 버전은 항상 포스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한국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고 개봉할 때 장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가 더 많이 강조가 되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겠지만 한국 버전과 인터내셔널 버전은 포스터 차이가 많죠. 인터내셔널 버전은 아무래도 이 장르성을 극대화하는 데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포스터를 만들 때도 내가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포커스를 둬서 호러 영화면 호러 장르를 더 극대화하고 아니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은 오히려 그 배우를 극대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포스터는 사실 첫 인상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장르인지 배우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극대화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극장에서 있건 아니면 바이어들에게 이제 한 장을 주던 간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앞면은 포스터 이미지를 많이 쓰고 뒷면은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 뭐 배우가 누구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감독님의 짧은 인사말 정도가 이제 플라이어의 뒷면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프레스킷 같은 건 보도자료겠죠.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기자들이나 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바탕이 될 만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특히 영화제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이 프레스킷을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외 선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바이어를 만나고 내 배급사를 만나고 내가 영화제에 출품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를 어디 가서 내 영화를 선보일 수 있지? 그것은 필름 마켓이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름 마켓. 물론 TV 마켓도 있지만 필름 마켓도 이제 뭐 여기 제가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제가 연차별로 월별로 이렇게 목차를 보면 1월 달에 로틀담에서 열리는 시네마트, 2월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로피안 필름 마켓, 3월에 홍콩 필마트, 5월에 칸느 막슈드 필름,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베니스에도 마켓이 있고 토론토에도 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부산이라는 아시아에서는 좀 큰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또 10월 말에 도쿄에서 티컴이 있고 11월에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 또 LA에서 열립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필름 마켓들이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될지는 이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저희는 너무 온라인 미팅에 익숙해지고 있고 온라인 필름 마켓을 하고 있는데 셀러든 바이어든 아주 지금 익숙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모든 마켓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켓을 동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거죠. 굳이 내가 필름 마켓을 참여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영화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마 바이어들이든 셀러들이든 필름 마켓을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참석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 마켓을 가게 되면 필름 마켓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한마디로 필름 마켓은 마켓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장이 서야 되고 이렇게 내 물건을 진열하고 펼쳐질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부스에 들어갈 모든 직기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켓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면 마켓 스크리닝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어들도 컨택을 해야 되니까 바이어 리스트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켓 참석하기 전에 미팅 스케줄을 다 30분 간격으로 정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을 공유를 끄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페이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익숙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스크린도 있고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버라이어티라는 것도 있겠죠. 이런 트레이드 페이퍼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영화가 어디 초청돼 가지고 광고를 크게 표지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정말 참석하기 한두 달 전에 이미 이것을 부킹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비쌉니다. 이렇게 표지에 나오려면 2만 불, 3만 불 정도 내셔야 돼요. 혹은 나는 예산이 그만큼이 없어 하신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속 페이퍼 쪽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저렴하시겠죠. 내 영화가 충분히 예산이 있고 조금 이런 광고를 통해서 더 해외 바이어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일즈사들이 뭐 기사를 내기도 해요. 뉴스. 나 이런 영화를 픽업을 해서 이번 마켓에서 팔 거야.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세일즈사가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마켓 참가 전에 준비할 것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좀 화면을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자, 화면이 다시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켓 준비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바이어들에 대한 공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이어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어나 그 국가에 대해서 조금의 사전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바이어가 독립영화를 아트하우스 영화를 절대 사지 않는 바이어인데 제가 열심히 나의 독립영화를 피칭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일즈사를 선택하든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세일즈사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세일즈사는 바이어와 그 국가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 없고 그 세일즈사는 오랜 경력과 오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바이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일즈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은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죠. 내 영화를 팔고 싶은데 나는 누구를 컨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내 영화를 팔고 싶은데 이 영화가 저 나라에서 배급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좋아할 만한 장르인가? 이거를 모르는데 세일즈사는 그거를 미리 경험상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세일즈사를 택한 이유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피칭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뭐 저희 환상학교에서 보면은 피칭 세션이 있는 걸로 아는데 피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재미없는 영화도 피칭을 잘하면 사실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일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칭을 할 것인가. 단 한 줄의 태그라인을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써야 될까가 사실 세일즈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칭 포인트를 잘 잡아서 영화가 완성이 되었으면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만, 완성이 되기 전에 피칭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프리세일즈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피칭 포인트로 아주 잘 전달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요즘은 사실 영화 전편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이어들이 영화를 잘 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예전에는 필름 마켓이 있었던 이유는 그 필름 마켓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요즘 사실 온라인 스크리닝이 너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름 마켓에 참가하지 않아도 링크 좀 보내주세요라고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리너 같은 것도 미리 이제 다 보내주고 해서 프리세일즈로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레터라는 것은 사실 마켓마다 아니면 때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새 작품이 있어, 그리고 이제 작품 소개를 해서 이제 바이어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한 회사당 바이어 리스트들이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되어요. 거기에다가 영화제 프로그래머들까지 더하면 5,000명 정도에 되는 바이어 리스트들이 있는데, 물론 5,000개의 미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진 않지만 다들 뉴스레터를 그 정도의 분량으로 뭐 저희 한두 달 간격으로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뉴스레터 부분도 사실 마켓뿐만 아니라 비트윈, 그러니까 마켓과 마켓 사이에 있는 기간에도 항상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바이어들은 저희보다 더 부지런해요. 가끔 저희에게 이제 먼저 연락을 하죠. 네, 이 작품에 관심이 있는데 네가 하더라? 사실 저희가 아직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쭉 한국 영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한국 영화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어들은 어떤 감독을 계속적으로 그 감독님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 바이어가 사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 같은 작품의 경우는 항상 똑같은 프랑스 배급사, 그리고 항상 같은 미국 배급사, 뭐 요런 항상 같은 독일 배급사가 계속 그 감독님의 작품을 따거든요.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의 고레다 같은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각국의 지속적으로 그 감독님의 작품만 사는 배급사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어들을 잘 알아서 적절하게 콘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 출신의 누군가가 새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피칭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그 바이어를 잘 알고 있으니 이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잘 좋아하니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님이었던 작품이 또 나오면 그것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영화제 프로그래머님들한테도 컨택을 해야 돼서 저희의 새 작품도 알리고 또 저희의 스크리너도 보내줘서 영화제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일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혼자 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시기도 하시겠죠. 제일 먼저 이제 세일즈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는 asking price와 taking price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asking price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나는 이 영화를 너의 나라에서 이 정도 금액은 받고 싶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금액이죠. 근데 asking price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어들이 어머 내가 살 수 없는 건가 봐. 그리고 다 도망을 가시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asking price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sking price가 너무 낮으면 내 영화가 조금 더 높은 금액에 판매가 될 수 있는데 낮게 책정된 asking price 때문에 낮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희망사항은 만약에 100이면 사실 실질적으로 테이킹 프라이스는 100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100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50이면은 내가 테이킹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세일즈사 자체에서 테이킹 프라이스를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트인데 테리토리별로 이제 에스킹 프라이스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놔요. 근데 예를 들어 홍콩에 지금 6만 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홍콩 바이어들이 봤을 때 6만 불, 아우 이게 무슨 부산행 같이 큰 영화도 아니고 제작비가 큰 영화도 아닌데 무슨 에스킹이 이렇게 높아? 나 못하겠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홍콩에 팔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아 이거는 SK 6만이면 나는 한 3만 정도에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가 오퍼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면 오퍼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 SK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이킹 가격은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 그리고 미들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차선 뭐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것은 영화에 대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수의 많은 요인은 개봉 시 박스 오피스도 가장 많은 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를 완성되기 전에 트레일러를 아주 예쁘고 멋있게 잘 만들어서 보여져가지고 바이어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았을 때 딜이 이루어진다면 에스킹을 6만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금액, 하다못해 베스트를 3만 5천이라고 했지만 뭐 바이어들이 예고편을 너무 좋아해서 6만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고편이 너무 좋아서 한층 기대감이 높았는데 본편을 보여줬더니 실망감만 안겨줬어. 그러면 이제 가장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킹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에스킹이 6만을 했던 7만을 했던 간에 그쪽에서 오퍼하는 금액은 10,000불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아예 저희가 지금 최악의 케이스로 나온 게 보다도 더 낮은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싱싱하고 살아있을 때 딜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개봉을 하고 난 뒤나 뭐 한두 달이 지나면 가치는 점점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낮은 오퍼를 받았지만 한 달 뒤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고민을 하시고 이게 그래도 이나마 이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딜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사실 이 판단의 기준이 프로페셔널과 non 프로페셔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아니면 좀 경쟁 상황을 만들어서 이 오퍼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사실 세일즈사들은 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이 직접 하시게 된다면 이게 내가 좋은 금액을 받은 건가 아닌가, 딴 영화는 얼마나 받았을까, 나랑 비슷한 장르의 영화는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만밖에 오퍼를 못 받았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주변의 친구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나라에서 이만큼의 오퍼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신지 한 번만 확인하시면 진행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금액은 낮지만 내 영화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탄탄한 배급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한다고 피칭을 하니까 나는 금액이 낮아도 이 회사랑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희가 배급사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이런 돈적인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신뢰도, 그리고 그 회사의 실력을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돈을 높게 준다고 해도 신생회사가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오퍼를 하면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끝까지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회사가 뭐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어떻게 마케팅했는지도 한 번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의 신뢰도와 그 회사의 이력들을 다 살펴본 뒤에 배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스킹 프라이스, 테이킹 프라이스를 국가별로 다 설정을 해놔야지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딜을 해야 되는데 상의할 게 되게 많죠.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비딩 그러니까 경쟁의 상황이 A 배급사와 B 계급사가 나의 작품을 놓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겠죠. 나는 A 배급사를 선택할 건지 B 배급사를 선택할 건지. 그럴 때는 물론 금액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작품을 배급했는지도 살펴보시고 일단 이제 어디랑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딜 메모를 작성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딜 메모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이건 전체 버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조건들만 명시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딜텀,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 동안 줄 것인가. 내 작품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다가 배급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내 작품을 배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건지 7년 동안을 줄 건지 10년을 줄 건지를 여러분이 딜텀을 정하셔야 돼요. 뭐 물론 짧은 게 여러분들은 짧게 주시는 게 좋을 거고 배급사들은 길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절히 조절을 하셔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배급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허가한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화가 인도에 배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인도 랭귀지가 들어가야 되고 인도는 또 영어가 또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에는 50가지가 넘는 각 지역의 예를 들면 사투리는 아니지만 다이렉트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랑 딜을 했어요. 프랑스랑 딜을 하면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언어는 불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어를 쓰는 나라가 프랑스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랑 딜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언어가 프렌치라고 되어 있으면 전 세계에서 불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이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국가를 프랑스라고 했지만 프랑스 배급사들은 프랑스라고 딱 하지 않고 프랑스 돔톰이라고 해서 프랑스령에 있는 모든 섬과 뭐 제도 이런 나라들을 다 합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넬룩스 있는 지역에서 불어를 쓰는 지역, 스위스에서 불어를 쓰는 지역, 이태리에서 불어를 쓰는 지역, 심지어 어떨 때는 캐나다 퀘벡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프렌치 랭귀지 테리토리를 몽땅 그려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경우에는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프랑스 계약서 하나를 썼지만 나라는 한 150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계약서에. 그래서 이 허용 언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명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영어를 허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나라에서 DVD를 출시하게 되면 무조건 자국 자막과 영어 자막이 같이 나오잖아요. 영어 자막이 있는 DVD나 컨텐츠가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있는 부분에서는 잉글리시, 영어에 대한 데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지오블락도 하고 국가를 제한을 두지만 호주에서 발매된 DVD가 미국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영국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뻗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잉글리시 랭귀지를 허가를 해주셨으면 그 국가 제한을 확실하게 두셔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내가 허용한 국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이센스드 라이트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TV 판권을 팔 건지 아니면 극장 판권을 포함한 올 라이트로 딜을 할 건지 아니면 OTT 라인만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인터넷 라인만 할 건지 이것이 이제 명시를 하는 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셀러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바이어가 극장을 포함한 올 라이트로 딜을 해가면 좋겠으나 요새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다른 외국어 영화인 경우 극장에서 개봉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OTT 라이트를 많이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OTT 딜만 한정된 거다라는 것을 계약서에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이 지불 조건인데요. 여러분들이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셨으면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겠죠. 보통은 계약서 작성하고 20%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재를 딜리버리 할 때 80%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뭐 상황에 따라선 50%, 50%두 차례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 처음에 받고 30% 선재 나갈 때 나가고 그 선재의 QC 퀄리티 체크가 모두 끝났을 때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이것은 거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페이먼트가 2번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3번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우리 회사는 방침상 4번에 걸쳐서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이어와 셀러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불 조건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각 나라들의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 위드홀딩 텍스나 원천세나 아니면은 송금 수수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각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이 있는데 요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되죠. 보통은 바이어들이 그 부분들을 감내하고 그걸 지불하고 로열티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세금 떼는 거 다 싫고 나는 내 계약서에 표시된 요 금액을 정확한 고금액을 넷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세금이랑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전부 라이센시가 낸다, 디스트리뷰터가 낸다는 조건을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것이 조율이 안 되면 이제 사실 일부분이 많은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약간 세금이 조금 복잡한 나라들에서는 뭐 요청하는 서류도 많고 배급사들이 아니면은 뭐 세금을 너랑 나랑 반반씩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금의 부분 문제, 이 제해지는 모든 비용에 대한 문제들은 꼭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새는 뭐 판권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자국에서 개봉이 잘 됐을 때 모든 비용을 빼고 수익이 남았을 때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금액을 이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오버리지를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너무 잘 돼서 뭐 MG도 제하고 극장 배급 비용도 빼고 극장 돈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은 여기 계약서는 지금 50%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50%를 수익에 대한 이익의 부분에 대한 50%를 저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오버리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개봉한 부산행 트레인 투 부산 같은 경우는 극장 배급이 워낙 각 나라에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리지 부분이 아주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버리지가 뭐 많이 들어와서 전체 판 수익에 맞먹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오버리지 부분도 확실히 준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여러분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개봉이 되면 그 나라의 개봉 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오브리지 같은 부분도 챙길 수 있고. 이제 계약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요. 이 딜 메모 말고 제가 계약서에 말 나온 김에 하나를 명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않고 세일즈 대행사와 계약을 하실 경우 세일즈 대행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겠죠? 세일즈 대행 계약서에도 뭐 비슷한 조건들이 뭐 기간은 얼마, 뭐 어떤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이런 걸 다 일일이 명세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세일즈 대행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이 세일즈사에서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캡을 정하셔야 돼요. 캡이라는 것은 너희들 맥시멈으로 이만큼밖에 비용을 못 쓴다라고 정해놓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세일즈 대행 계약서를 쓰고 해외 비용은 캡은 한 개의 금액은 뭐
2천만 원이다, 뭐 3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배급사는 사실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판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15% 받을 수도 있고 20% 받을 수도 있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큰 회사들은 30%까지 받기도 해요. 그럴 때 자기들이 쓴 해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하고 난 수익에서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한계점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0을 팔았는데 비용을 100 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적절한 해외 비용 금액은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를 해외 대행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해외 비용 문제로 세일즈사와 다툼 있는 경우를 좀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외 계약, 대행 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시를 하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희가 알아본 딜 메모에서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일즈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일즈가 다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야겠죠. 딜리버리를 할 때는 노티스 오브 딜리버리를 꼭 쓰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어떠한 선제를 지금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이어들이나 배급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가 나는 DCP 필요 없고 MOV 파일만 주세요. 나는 사운드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딜리버리를 어떤 것을 줄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현지에서 로컬 P&L을 이제 저희가 받아봐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A 나라에서 P&L을 얼마를 쓸지, B 나라에서 자기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P&L을 얼마를 쓸지를 미리 다 컨펌을 하고 그 각 나라의 선제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시면 뭐 아가씨 같은 경우 각 나라의 포스트 비주얼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자국에서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컨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펌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런 키아트를 만들었을 때 꼭 라이센서가 컨펌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P&L도 마찬가지고요. P&L가 얼마를 쓸지 알아야지 나중에 그 나라의 박스 오피스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오버리지를 얼마 정도 책정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영화가 잘 된 케이스구나, 못된 케이스구나 저희가 또 파악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뭐 곧 감독님이나 배우들을 초청해서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어레인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 뭐 나의 로컬 디스트리뷰터가 뭐 저기 유럽의 배급사가 감독님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따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다 찍어드려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국 각국의 개봉일을 체크하고 그 개봉한 상황에 맞는 박스 오피스를 체크해서 다 자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딜리버리가 이제 끝나는 케이스인데, 그걸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개봉은 끝났다고 보면 영화와 또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제 영화제에 관련한 부분이 남았네요. 이제 영화제는 사실 뭐 개봉하기 이전부터 영화가 완성이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일즈 과정과 영화제 진출 과정이 거의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완성을 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일단 페스티벌 플랜을 짜셔야 돼요. 내 영화를 영화제에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페스티벌 플랜 짜셔야 되는데,
영화의 완성된 시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이후에 있을 내가 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영화제가 무엇인지 다 페스티벌 캘린더를 체크하셔 가지고 나는 1차적으로 A 리스트 영화제만 보내보겠어. 여기서 다 떨어지면 이제 B 리스트를 가겠어. 사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영화제 출품하는 데만 한 1-2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나는 6개월 동안 영화제 출품을 해 봤는데 아무도 내 영화를 안 받아준다면 나는 이제 플랜 B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그 영화에 대한 정책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 플랜 A, 페스티벌 플랜 B 이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영화제에 인제 출품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서브미션부터 막히는 순간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사실 서브미션 할 때는 많은 정보도 기입을 해야 되고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쪼끔 서투신 분들은 사실 영화제 출품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제 출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다음 절차가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힘들어서 어떤 영화제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럼 '아 나는 이 순간에는 이제 세일즈사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뭐 혼자 참석하는 것보다는 세일즈 팀이랑 같이 참석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고 컨택 포인트도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인제 특히나 메이저 영화제에 참석을 하시면 반드시 세일즈사를 정하셔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특히나 뭐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물론 영화제 너무 좋죠. 영화제 너무 좋은데 세계 최고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거 1도 없어요. 방도 안 주고 비행기도 안 주고 "나 상영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냥 오세요."라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칸느 영화제가 내가 됐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내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려니 좀 힘이 드는데 칸느 영화제에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세일즈사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칸느 영화제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으면 무조건 세일즈사를 컨택을 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칸느를 가시는 게 영화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제들과 스크리닝 컨디션, 상영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걸치고 나고 상영비는 어떻고 몇 회 상영을 할 것이며 어느 극장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즘 많은 영화제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상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개봉을 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영화제에서 심지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온라인 상영이다. 두렵죠. 일단은 두렵고 이게 혹시라도 유출이 되면은 개봉 시에 막대한 손해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오로지 감독님과 제작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세일즈사가 우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어떤 감독님들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화가 쪼끔 유출이 돼서 경제적인 손실을 벗더라도 차라리 유출돼서 쪼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은 감독님과 제작자의 마음에 달려 있고 나는 온라인 상영은 절대 안 해."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온라인 상영 또 절대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것은 정말 오로지 감독님과 제작자님의 선택이니까 이 상영 조건이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요것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좀 제안을 드린다면 국내 개봉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도메스틱 릴리즈가 안 된 상황에서는 메이저급 영화제가 아닌 이상 쪼끔 온라인 상영을 안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기술이 좋고 해도 좀 화제가 되는 영화일수록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긴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저희 감독님들에게는 국내 개봉이 아니면 뭐 1-2달 내에 잡혀 있다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국내 개봉은 너무 멀리 있는데 온라인 상영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쪼끔 이번에는 좀 진행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다음에 인제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머티리얼을 해야 되고 요새는 DCP도 아니고 파일을 그냥 전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딜리버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후일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세일즈사 직원을 뽑을 때는 약간의 체력 테스트가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35mm 프린트를 딜리버리를 해야 됐고 마켓에 갈 때 뭐 DVD를 뭐 500장씩 구워서 그걸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전부 디지털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뭐 탤런트나 감독님들의 인터뷰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요런 것들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제에 참석을 하는 분이 계실 때는 이제 요것도 절차가 복잡하죠. 저희도 영화제에 인제 게스트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가끔은 저희가 세일즈사인지 여행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호텔과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하고 있어서 인제 그것도 저희가 도움을 다 드려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스트 비지트 이게 또 항상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는 영화제에서 초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나 뭐 DCP나 파일이 하나 가지고는 그걸 감수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제에서 어떻게 옮겨지고 하는 이 트래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도 '파일을 1-2 개를 더 만들어야겠다. DCP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해야지 영화제가 다 돌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그 트래픽에 따라서 선제도 인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짧게 전체적으로 세일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제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쪼끔 더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이것은 인제 정말 간략한 자료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 네 간략한 자료들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세일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훑어봤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세일즈사랑 진행을 하시든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일즈사랑 정하신다고 하면 그 세일즈사가 나의 작품을 우리의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들의 어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셔서 내 영화가 그들이 주력적으로 밀 수 있는 작품인지 애정을 가지고 밀 수 있는 작품인지도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실 세일즈사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도 비즈니스고 뭐 회사기 때문에 돈이 되는 영화를 좋아하겠죠 당연히. 돈이 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모든 세일즈사가 돈 되는 영화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영화와 그리고 영화제를 많이 갈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해서 알리고 싶은 영화로 나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됐을 때 내 영화가 상업적이어 가지고 세일즈가 많이 되는 영화가 아닐 경우에는 적어도 그들이 좋아하는 리스트에는 올라갈 수 있는 세일즈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일즈사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이 팬데믹 시대 지나면 또 세일즈사는 더 또 많이 줄 거는 같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요 프로세스를 잘 따지셔서 제가 아까 강조 드렸던 부분만 쪼끔 유념을 하셔서 직접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략하게 강의를 진행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상학교를 통해서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